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어이없는 실수가 터져나옵니다. 제 인생 가장 소중한 사람을 못살게 괴롭힌 사람 때문에 배꼽 잡고 웃었던 날이 있었는데요. 그날을 회상하며 사연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스꽝스러운 지난 얘기를 모두 즐겨주시기를 바라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은 어릴 때 저희 집 형편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아버지께서 보증을 잘못 서시는 바람에 큰아버지 댁에서 눈칫밥 먹으며 가족 모두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나도 저도 어릴 때부터 홀로 서기를 시작했습니다. 누나는 이모가 하시는 옷가게에서 17살 때부터 일하면서 소소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 겨울방학 때부터 우유 배달을 하면서 용돈벌이를 했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친구네 부모님이 하시는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전단지 나눠주는 아르바이트는 정말 수도 없이 많이 하고 행사장 같은 곳에서 설치하는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중국집 주방에서도 일하고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는 뭐든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번 돈이 귀해서 허투루 쓰지도 못했습니다. 학교 분식집에서 뭐 하나 사 먹는 게 아까워서 조금 배고프면 그냥 굶었습니다. 악착같이 돈을 벌다 보니까 20살이 되었을 때 꽤 큰 돈이 모였고 앞으로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군생활 하다가 만나게 된 후임이 있었는데 나이가 30이었습니다. 뭐 하다가 들어왔냐고 물어보니 밖에서 사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사업이라니 참 신기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동안 사업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저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시작할 수 있는 자본이 많이 안 필요한 온라인 사업이었습니다. 제대로 확신이 생겼고 저는 큰맘 먹고 7평짜리 사무실을 계약했습니다. 생활용품 사업이었고 군대 후임이자 형이었던 그 사람 덕에 사업의 사자도 몰랐던 제가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무실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했고 그 덕에 매출도 잘 나왔습니다. 그때가 벌써 20년 전인데 순수익만 월에 500에서 1000만 원을 왔다 갔다 했으니 엄청 큰 돈이었죠. 돈을 많이 벌면 삶이 되게 윤택해질 줄 알았는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이 많고 바쁘니까 거의 사무실이랑 집만 왔다 갔다 했습니다. 물론 좋은 점도 많았습니다.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고기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고 돈 때문에 눈치 보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이렇게 일만 하고 살던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꿔놓은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겨울이 오려는지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운전하는 것도 지쳐서 차 놔두고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을 했었거든요. 지하철역 근처로 가니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 사람 주변에 조명을 킨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지하철역 입구에서 나무를 파시는 할머니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그곳에
홀로 앉아서 오들오들 떨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나오신 거예요? 이제 날이 너무 추워요. 안 되겠다. 저 이거 다 주세요. 네? 또요? 아니, 젊은 사람이 이걸 어디에 해먹으려고. 저 요리 잘해요. 다 주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어서요. 여자는 할머니께서 팔고 계신 나무를 모두 구매했습니다. 작은 지갑에 있던 지폐를 모두 꺼내어서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며 손수 뒷정리까지 해주는 그녀의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모습이 멋있다는 걸 넘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마치 날개 없는 천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첫눈에 뿅 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연락처라도 물어볼까? 너무 실례인가?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사이에 이미 그녀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찾아보려고 그 근처를 배회했지만 찾을 수 없었고, 저는 거의 한 달 동안 같은 시간에 그 지하철역에 나갔습니다. 꼬박 한 달을 꽉 채운 뒤에야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저는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냅다 연락처를 물어봤습니다. 그동안 기다렸다는 낯뜨거운 멘트와 함께 말이죠. 그게 바로 제 아내와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본 아내는 그토록 천사같이 마음씨가 예쁘고 그만큼 얼굴도 예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남을 이어가며 알게 된 아내의 모습은 더욱 멋졌습니다. 저만큼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사람이었는데 혼자 힘으로 대학까지 가고 회사에선 최연소 대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많았던 저희는 금방 부부가 되기를 약속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던 결혼식. 저는 앞으로 제 인생이 그 결혼식에 밟았던 버진로드처럼 꽃길일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욕심으로 아내를 가시밭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첫째를 가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까지 생겼습니다. 앞으로 두 아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은 상당했고, 저는 더 자랑스러운 아빠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모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리 잡은 사업의 몸집을 더 키우고 싶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안주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빚을 내서 사업을 키웠고 아주 보기 좋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제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고 산더미 같은 빚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20대 초부터 해왔던 사업을 다시 밑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막막했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둘째가 태어나 어느덧 돌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아내가 저를 불러 얘기했습니다. 나 다시 회사 다니려고. 사실 지난주에 면접 봤는데 합격했어. 다음 달부터 나오래. 그래서 애들도 맡겨 하니까 친정에 가서 지내려고 하는데 어때? 주말에 놀 거야.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일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쌓여있는 빚 때문이라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주말 부부라니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아내를 붙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얼마 뒤 아내와 아이들이 친정으로 떠났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텅 빈 집 거실에 가만히 누워있는데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더군요. 다시 이를 악물기로 했습니다. 제가 친 사고는 제가 수습해야 마땅했습니다. 아내를 고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사무실 구할 돈도 없어서 집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던 컴퓨터를 집에 설치하고 다시 거래처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저는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주말에만 보는 것은 처음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이들 소리로 꽉 찼던 집에 정막만 흐르니 마음이 공허해지더라고요. 혼자 대충 해결하는 시밥도 영 적응이 안 되었고요. 하지만 아내 앞에서 힘든 내색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훨씬 더 힘드니까요. 장모님께서 도와주신다고는 하지만 아내 성격상 가만히 맡기기만 하진 않을 겁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애들 먹을 거 만들어두고 일찍 깬 아이들 돌봐주다가 출근한다는 것을 장모님께 들었습니다. 퇴근하고도 대충 가방만 내려놓고 애들 밥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그 다음엔 장모님이 하시는 집안일을 돕다가 자정이 다 되어 잔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주말엔 애 둘을 데리고 집을 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에도 불평 한마디 없는 아내에게 미안함만 가득했습니다. 또 아내가 엄청 알뜰한 사람이거든요. 여름엔 에어컨도 잘 안 틀고 겨울에도 애들 내복 꽁꽁 싸매 입히다가 정말 추울 때만 보일러 틀고 아이들 용품도 다 주변에서 물려받아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알뜰하게 산 아내에게 빚이나 갚게 하다니 저만큼이나 한심한 놈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주말 부부가 된 이후에는 주말엔 온전히 가족에게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쉴 수 있도록 애들이랑 산책도 나가고 기분 전환하러 4시 공원에 가서 비눗방울도 불면서 서로의 공허함을 달랬습니다. 처음엔 외롭고 우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이 애틋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말이 기다려지고 기대되고 가족들이 얼른 보고 싶었습니다. 주말만 생각하면서 평일 5일을 일하며 버텼습니다. 예전처럼 잠도 줄여가면서 말이죠. 그런데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애틋했던 감정은 사라지고 익숙한 감정만 남게 되었고 함께하지 못한 공백만큼이나 깊은 마음의 골이 생겼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를 받았습니다. 처음 주말 부부가 되었을 때 서로 위하고 애쓰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익숙함만 남았습니다. 예전처럼 대화를 많이 하지 않게 되었고 같은 공간에 있지만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디서부터 바로잡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그때 많이 지쳤었나 봅니다.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하는 것이 두려워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사업은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거의 2년 정도 집에서만 일을 하다가 상품 제작을 해야겠다 싶어서 창고 겸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그동안 물건 떼어서 판매하거나 마진 남기고 주문만 받아줬는데
더 큰 수익을 위해 제작 상품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혼자 발품 팔면서 거래처 알아보고 공정 알아보고 하며 모든 걸 쏟았고 그 결과 제작한 상품들이 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판매처에서 저희 물건 팔고 싶다고 연락도 오고 제작하는 공장이랑 부자재 거래처들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작을 시작하면 신경 쓸 것도 많아지고 할 일도 몇 배로 많아져서 처음에 겁을 먹었는데 그게 잘 되니까 제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계속 혼자 일하다가 새로 직원들도 뽑고 일도 더 늘렸습니다. 1년 사이에 창고를 하나 더 얻었고 그럴듯한 사무실도 계약했습니다. 그동안에 쌓여있던 빚도 차차 갚고 있었습니다. 사실 아내가 빚 갚는데 보태라고 월급의 일정 부분을 매달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도저히 빚 갚는 데에 못 쓰겠더라고요. 애들한테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 아니잖아요. 어릴 땐 기저귀랑 분유값 나가고 장난감이나 옷 같은 것도 사야 하고 좀 크면 먹는 거 신경 써줘야 하니까 식비도 나가고 더 크면 어린이집도 다녀야 하고 학습지 같은 것도 하나 해야 하니까요. 또 장모님이 아이 봐주시니까 장모님께 용돈도 드려야 하잖아요. 그걸 다 아내가 부담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끼고 또 아껴서 저한테 돈을 보내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돈을 다 쓰면 아내는 무슨 돈으로 생활을 합니까? 가끔 맛있는 것도 먹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예쁜 옷도 입고 싶고 화장품도 좋은 거 쓰고 싶을 텐데 저 때문에 아내가 희생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더욱 아내의 돈으로 빚을 갚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는데 주말 부부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아내가 애들이랑 집에 왔는데 아내가 처음 보는 외투를 입고 있더라고요. 처음 보는 옷이네? 새로 산 거야? 잘 어울린다. 아, 이거? 나 대학 다닐 때 입던 옷인데 엄마가 안 버리셨더라고. 어때? 괜찮지? 아직 입을만 하지? 사이즈도 맞더라고. 나 살 많이 안 쪘나 봐. 그러고 보니 아내 옷장에 있는 옷들 대부분이 몇 년씩 된 옷들이라는 게 그제서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더더욱 아내 돈을 못 쓰겠더군요. 그래서 아내에겐 말하지 않고 아내가 보내주는 돈을 따로 저축했습니다. 언젠가 이 돈을 꼭 쓸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주말 부부가 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큰아이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게 되었고 아장아장 걸음마를 시작할 때 처가댁에 갔던 둘째는 쫑알쫑알 말을 잘하는 공주님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을 때 아내에게 이제 일 그만두고 집으로 들어오는 게 어떻겠냐 말했습니다. 서준이 지금 다니는 유치원 친구들하고 같이 유치원 옆에 있는 학교 가면 좋을 텐데 워낙 친해서 그쪽 초등학교가 괜찮기도 하고 학원도 많이 있거든. 그리고 나 지금 다니는 회사도 친정에서 훨씬 가까운 거 알잖아. 일단 서준이 학교 들어가고 나 직장 새로 알아볼게. 그때 다시 집으로 들어오는 건 어때? 사실 그 이유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던 탓이었을까요?
이제는 함께하는 게 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더는 아내와 아이들을 붙잡을 수 없겠더라고요. 어쩌면 아내는 나와 함께 사는 것보다 지금의 삶이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을 부리는 건가 잠깐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주말 부부의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떨어져 살 순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저희는 가족이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노후된 집의 구석구석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도 상한 곳이 있었고 고장나서 삐걱거리는 문, 이사 오기 전부터 있던 베란다 한쪽에 핀 곰팡이, 누래진 화장실 타일 틈.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의 관계가 전환이 되려면 새로운 공간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 몰래 부동산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노후된 것도 큰 이유였지만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내 말대로 아내가 지금 다니는 회사가 처가댁이랑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처가댁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가 위치도 좋고 애들도 많았고요. 주변에 학원도 식당도 많은 인프라가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제 회사는 창고 인근에 있었는데 처가댁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저야 뭐 조금 고생하면 그만인데 아내랑 아이들을 고생시킬 순 없죠. 그래서 처가댁 근처에 있는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빚을 갚고 조금씩 모으고 있던 돈과 6년 동안 아내가 보내준 돈을 합쳐서 집을 구할 생각이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컸으니까 각자의 방이 필요하겠다 싶었습니다. 좀 더 크고 좋은 집을 구해서 우리 가족이 다시 모여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는 분명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아내가 이번 주말에도 회사에 나가냐고 물어보더군요. 아니, 별일 없어서 안 나가려고 했는데 왜? 그럼 나 내일 고등학교 동창회 좀 다녀와도 될까? 친구들 못 본 지도 오래되기도 했고. 아내가 동창회 간다고 해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동창회를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아내에게는 마음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아직도 고등학교 때 친했던 친구들 몇 명과 연락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제가 결혼 전에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 친구들이 입을 모아서 아내 칭찬을 했습니다. 엄청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았고 선생님들께서도 예뻐하셨다고요. 그런데 이런 아내를 못살게 괴롭히던 학생이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과 같은 반이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답니다. 2학년 때고 첫 시험을 봤는데 아내가 반에서 1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생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봅니다. 그 이후로 아내를 놀리기 시작했답니다. 아, 얘 필통 꼬질꼬질한 것 좀 봐. 필통 좀 사라. 아, 돈이 없어서 못 사나?
너 교복도 누가 입던 거 나눔 받았지? 그런 걸 어떻게 입냐? 난 더러워서 못 입는다. 그 못된 학생은 아내의 가정 형편이 어렵다는 걸 알고 놀렸답니다. 참 나쁘지 않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거 가지고 놀리다니요. 그런데 정작 아내는 견딜만 했다고 했습니다. 못 사는 게 사실이기도 했고 그런 말들로는 별로 상처를 받지 않았대요. 누구한테 미움을 받는 게 처음이라 당황스러웠지만 애써 무시하며 학교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반응이 별로 없으니까 그 못된 애가 더 약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점점 도를 지나치기 시작했답니다. 애들 장난처럼 시작했던 놀림의 수위가 점점 올라가더니 급기야는 가족 흉을 보기 시작했다더라고요. 저희 장모님께서 아내가 어렸을 때 파출부 일을 하셨습니다. 부잣집에서 살림하는 일을 하셨었죠. 그런데 그 사실을 알게 된 그 못된 애가 장모님 직업을 언급하며 놀렸다고 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진짜 얼마나 가난하면 그러는 거야? 진짜 웃기지 않냐? 야, 너 돈 없는데 학교는 어떻게 다니냐? 야, 너도 가서 너네 엄마처럼 파출부나 해. 주제에 무슨 공부냐? 가난은 대물림 된다던데 나중에 돈 없으면 우리 집에 와서 너희 엄마처럼 파출부나 해라. 제 아내가 정말 강한 사람이거든요. 웬만한 소리에는 끄떡도 하지 않는 사람인데 어머니 관련된 말을 듣곤 너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는 손등을 꼬집으며 꾹꾹 참고 집에 가서 정말 많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너무 상처가 되었답니다. 그때 장모님께서 아내한테 왜 우냐고 말을 좀 해보라고 했는데 아내는 끝까지 말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속상해하실 게 분명해서 절대 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지금까지도 그때 아내가 왜 울었는지 모르고 계십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3학년 때도 그 못된 애와 같은 반이 되었고 2년 동안 그런 모진 말들을 들으며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그 못된 애의 말이 상처가 되어서 아내는 졸업 이후 단 한 번도 동창회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 아내가 갑자기 동창회 간다고 하니 놀라웠습니다. 괜찮을까 한편으로 걱정도 되었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아내가 그 몇 년간 친구들을 제대로 만나질 못했더라고요. 회사 다니고 아이들 키우느라 바빠서요. 친구들이 많이 보고 싶을 테니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고 보내주었습니다. 아내도 많이 생각하고 용기 낸 선택이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내는 약간 긴장을 한 모습으로 집에서 나섰습니다. 어딜 가는 아내를 배웅하는 게 낯설고 어쩐지 부끄러워서 눈인사로 인사를 대신하고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애들이랑 놀이터도 갔다가 오랜만에 밖에서 저녁도 사 먹이고 집에서 재우고 나왔는데 마침 아내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죠. 고작 9시밖에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어쩐지 아내 기분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얼굴이 빨개진 걸 보니 화가 난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죠.
그 애 기억나? 내가 말했던 나 놀리던 애. 걔 이번에도 왔더라고. 그런데 그 기집애가 나보고 뭐라는지 알아? 나더러 돈 없으면 자기네 집에 와서 파출부나 하래. 자기 남편 대표이사라면서 자랑까지 하더라. 그러면서 이 명함을 내 주머니에 넣는 거 있지? 저는 아내가 내동댕이 친 명함을 주었습니다. 잔뜩 구겨져 있는 명함을 펼쳐서 확인해보고 순간 저는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그 명함에 적힌 회사 이름 그리고 대표의 이름, 익히 보고 들었던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저희 회사랑 거래하는 거래처였습니다. 그게 뭐가 웃기냐고요? 당연히 웃기죠. 그 회사 직원이 딱 2명뿐이거든요. 대표이사와 실장, 이렇게 둘이요. 그리고 그 둘은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회사고 대표이사고 그렇지 사실은 부부가 운영하는 아주 작은 사업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 대표인 최 사장이 저희 제품 막 잘 되고 있을 때 직접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었거든요. 자기네 회사랑 거래하자면서 샘플이랑 자료를 한가득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단가도 안 맞고 해서 거래 못하겠다고 거절했었는데 그 이후로 몇 번을 더 찾아와서 사정을 하더라고요. 회사가 잘 안 돼서 빚이 많은데 저처럼 2 아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애들 먹여 살려 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영업도 직접 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순간 제가 힘들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조금 더 비쌌지만 마진 조금 덜 본다 생각하고 한번 맡겨봤는데 일을 성실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거래한 지 1년쯤이 된 거래처였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이 아내 동창의 남편이라니. 그 말은 곧 아내 동창이 거래처 실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아내 동창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그리고 지금도 무시하는 사람의 남편이 자기와 거래하는 회사 대표라는 것을. 그 동창에 대한 분노도 컸지만 아내가 화가 난 모습을 보는 게 더 속상했습니다. 제가 회사 상황을 자세히 얘기했다면 아내가 이렇게 기죽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날 아내를 앉혀두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자세히 말해주었습니다. 큰 창고로 이사한 것도, 번듯한 사무실 생긴 것도, 직원들이 10대 명이 되는 것도 아내는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말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 우리 사이가 좀 그랬으니까. 미안해. 당신 기죽게 해서. 우리 그런 말 듣고 화낼 처자 아니야. 내가 말했지? 우리 빚 다 갚았다고. 다 갚고도 돈도 좀 모았어. 회사 계속 잘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거야. 더 잘 되면 그때 말해서 놀래켜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한 것 같네. 그동안 우리 서로 너무 소원했던 것 같아. 이제부터라도 바로잡고 싶어. 미안해 여보. 아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주 서럽게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안아주며 미안하다고만 했습니다. 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말하길
사실 기다렸답니다. 제가 먼저 다가와 주길, 우리 사이가 다시 예전처럼 좋아지길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멀어진 거리는 좀처럼 좁혀지질 않았고 꼬박 6년을 그렇게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가까워야 할 그 거리가 멀어진 채로 마음의 벽만 쌓인 채 산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후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 몰래 처가댁 주변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것에 더 열중했습니다. 여전히 아내에겐 비밀로 하고 말이죠. 아내와 다시 잘해보기로 한 이상 뭔가 새로운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더 나은 보금자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돌고 또 돌았는데 초반에 봤던 한 집이 잊혀지지가 않더군요. 그 집에 딱 들어서는 순간 아내와 아이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공간이었습니다. 수없이 발품을 팔아도 그 집만한 곳이 없어서 저는 그 집을 계약했습니다. 물론 아내는 계약할 때까지 모르고 있었죠. 그동안 혼자 끼니를 라면으로 때우며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내가 그동안 빚 갚으라고 보태준 돈까지 더해서 계약을 했는데 그때 참 뿌듯하더라고요. 그동안 노력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습니다. 집 계약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말이 되었고 아내와 아이들이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들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정신없이 자기들 방에 가서 놀잇감을 꺼냈습니다. 저는 신발도 채 벗지 않은 아내에게 쪼르르 달려갔습니다. 그때만큼 들떴을 때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들뜬 감정을 숨기려고 헛기침을 했는데 입꼬리는 숨을 수 없었나 봅니다. 어머, 무슨 좋은 일 있어?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있어. 아주 좋은 일. 아마 당신도 좋아할 거야. 저는 아내에게 아파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심드렁한 표정으로 계약서를 읽기 시작하던 아내의 표정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안 그래도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벌어진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우리 집이야. 진짜 우리 집. 오랫동안 생각하고 준비한 거야.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려면 공간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당신 회사랑도 가깝고 어머님 댁이랑도 가까워. 애들 학교도 당신이 보내고 싶어 하던 곳으로 배정될 거고. 사실 그동안 당신이 보내준 돈 빚 갚는 데 한 푼도 안 썼어. 내가 사고 친 건데 어떻게 당신 돈을 받겠어. 대신 이 집에 보탰어. 그러니까 당신이랑 나랑 둘이 노력해서 산 집이야. 우리가 버틴 시간 이제 이렇게 보상받는 거야. 아내는 또 한 번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서러움과 속상함이 섞인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과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내는 엉엉 울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는 아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안아본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계약한 집이 비어 있었고 기존 집주인분은 좋으신 분이라 바로 집을 빼서 이사를 갈 수 있었습니다. 진짜 우리 집을 가지니까 기분이 상당히 남다르더라고요.
그냥 집을 쳐다만 봐도 좋고 마음도 든든하고 가만히 있어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막 이사 마치고 매일 짐 정리와의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이사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사람들 불러서 집들이 하는 거 어때? 그동안 당신 힘들게 일하는 거 알면서도 내조도 못해준 게 미안해서. 그래서 오랜만에 실력 발휘 좀 해보게. 내가 아주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줄게. 내조는 무슨. 당신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 거 뻔히 아는데 뭐. 회사 다니면서 애들 보는 게 어디 쉬운 것도 아니고 무리하지 않아도 돼. 아니야.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주시는 분들인데 이럴 때 대접해드려야지. 신경 써주는 아내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직원들을 초대했습니다. 마침 명절도 앞두고 있었거든요. 겸사겸사 오랜만에 회식하자고 초대를 했죠. 제가 그동안 직원들한테 아내 얘기는 가끔 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직원들이 엄청 궁금해했습니다. 직원들도 기쁜 마음으로 초대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저희 집 집들이 하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거래처 최 사장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내를 놀렸던 그 동창의 남편 말이죠. 아이고 대표님 안녕하셨습니까? 이번에 이사하셨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곧 명절이고 하니 한번 찾아뵙고 싶은데 제가 귀한 술 준비하겠습니다. 옳다구나 싶었습니다. 제 아내를 무시한 대가를 어떻게 치르게 하면 좋을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러지 말라고 전화해서 얘기해야 하나 싶다가도 제가 나서도 되는 일인가 싶고 아내를 소개할까 생각도 했다가 어떻게 자연스럽게 소개하나 고민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 사장이 직접 저를 보고 싶어 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주 흔쾌히 최 사장을 저희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귀한 술 준비해 주신다고 하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럼 저희 집들이 때 한번 오시죠. 직원들하고 인사도 나눌 겸. 실장님도 같이 오셔도 좋겠네요. 저희 아내요? 네네 그럼요.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신다면 무조건 가야죠. 그럼 집들이 때 뵙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자신의 아내와 제 아내가 서로 동창인 줄은 꿈에도 모르는 최 사장은 연신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렸지만 꼭 참았습니다. 드디어 집들이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식탁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을 감당하기에 부족할 것 같아서 접이식상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거실에 큰 상 2개를 펼쳐놓고 그 위를 아내의 요리들로 하나둘 채웠습니다. 덜그럭거리는 소리에 일찍이 눈을 뜬 아이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거들었습니다. 아내가 정말 단단히 준비했는지 그 큰 상이 금방 꽉 찼습니다. 상 준비를 마친 무렵부터 초인종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온 것이었습니다. 시간 내서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운데 저마다 명절 선물에 집들이 선물을 가득 준비해 오더라고요. 생각해서 준비해준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우와, 이거 다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진짜 상다리 부러지겠어요. 배 터지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장님께서 사모님이 곱고 착하시단 말씀을 하도 많이 하셔서 정말 궁금했는데 이제서야 뵙네요. 듣던 대로 정말 미인이십니다, 사모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러 더 오버하면서 아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직원들한테 그저 고마웠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성격이 정말 좋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말도 재치있게 참 잘하는데 아내가 직원들과 대화 나누며 많이 웃어서 저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슬슬 직원들 초대를 마무리하고 상에 둘러앉아서 식사를 시작하려던 그때였습니다. 또 한 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왔고 남은 사람은 딱 한 명, 아니 2명이었습니다. 최 사장과 그의 아내였습니다. 문을 열기 위해 현관으로 향하는 아내 뒤를 따랐습니다. 벌컥 열린 현관문으로 최 사장이 활짝 웃으며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더니 저를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최 사장 뒤로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최 사장의 아내, 그리고 제 아내를 놀리던 못된 동창의 얼굴을 드디어 본 순간이었습니다. 동창을 본 아내는 눈을 휘둥그레 떴습니다. 그건 그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창은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신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뭐야, 진짜 파출부로 일하는 거야? 동창의 말에 제가 콧방귀를 뿡 뀌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아내에게 어깨동무를 했습니다. 파출부라뇨.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저희 아내입니다만. 그러자 동창의 눈이 더 커졌습니다. 저와 아내를 번갈아가며 바라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창의 말에 놀란 최 사장이 어쩔 줄을 몰라 하면서 자신의 아내를 나무랐습니다. 당신 그게 무슨 무리한 말이야. 정신 나갔어? 사모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희 아내가 실수를 했네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당신 왜 그렇게 무리하게 굴어? 설마 사모님이랑 아는 사이야? 동창은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고교 시절 괴롭힌 동창이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나섰습니다. 아내가 지난번에 동창회 다녀오더니 명함을 하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창이 자기 남편 것이라며 줬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게 최 사장님 명함이 아니겠어요? 진짜 신기한 인연이죠? 아, 그렇습니까? 당신 정말이야? 사모님이랑 동창이었어? 난 전혀 몰랐네. 대표님, 어떻게 이런 인연이 다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최 사장은 그저 해맑게 웃고 있는데 옆에 있는 아내의 동창은 얼굴이 시뻘개져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더니 급기야 풀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아내와 최 사장도 엄청 놀랐습니다. 동창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아내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러더니 울먹거리는 목소리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미안해. 학창시절 일도
얼마 전 동창회에서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는데 너만 보면 왜 이렇게 질투가 나는지 자꾸 못된 말만 튀어나왔어. 정말 미안해. 공부도 잘하고 예쁜 너를 질투해서 그랬어. 너한테 열등감이 있었나 봐. 어릴 때도 물론 잘못했지만 다 커서까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동창이 사과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최 사장은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냐며 자기 아내가 뭘 잘못한 게 있는 거냐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아내가 대신 말해주었습니다. 아니에요. 잘못은요. 그냥 둘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괜찮아요. 아무래도 두 사람에게 시간을 줘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전 서둘러 최 사장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최 사장을 반겨주었고 아내와 아내의 동창을 제외하고 저희끼리 먼저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30분쯤 뒤에 아내와 아내의 동창이 나타났습니다. 어쩐지 아내는 후련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내를 불러내어 어떻게 되었냐 물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 툭 터놓고 얘기하고 사과받으니까 이제 속이 시원해. 놀림받았던 것 때문에 학창시절 떠올리는 것도 싫었거든. 그런데 지금은 신기할 정도로 아무렇지도 않아. 오히려 고마운 걸 사과해줘서.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는데 용서해줘야지. 그나저나 당신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명함 보자마자 당연히 알았지. 부부 둘이서 일하는 회사라는 것도 알고 있었고 최 사장 아내가 당신을 괴롭힌 동창이구나 하고 알아챘지. 그래서 오늘 초대한 거야. 당신 무시당할 사람 아니라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아이, 뭘 그렇게까지. 아무튼 고마워. 당신 덕에 사과받았으니까. 이렇게까지 생각해주는 줄 몰랐네. 아유, 내가 당신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아유, 갑자기 징그럽게. 얼른 나가자. 사람들 기다리겠다. 그날 저희의 집들이는 아주 즐거웠습니다. 최 사장이 챙겨온 값비싼 술을 먹으며 모두 좋아했고 손수 준비한 음식들을 사람들이 맛있게 먹어줘서 아내가 기뻐했고 아내의 동창도 남은 시간을 웃으며 즐겨주고 마지막까지 남아서 아내와 함께 뒷정리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진심 어린 사과를 몇 번이나 더 했습니다. 며칠 뒤에 집으로 택배 하나가 왔습니다. 누가 보낸 건가 보니까 다름 아닌 아내의 동창이더라고요. 여보한테 택배가 왔는데? 이거 그때 그 동창이 보낸 거야? 아내가 택배를 열어보니 아주 예쁜 그릇 세트가 들어있었습니다. 우와, 예쁘네. 딱 당신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그치? 내가 집들이 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었나 봐. 집들이 날 식사 중에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그릇이 참 예쁘다고. 결혼 앞두고 있는 친구여서 그런 게 눈에 들어왔나 봅니다. 아내가 옛날부터 예쁜 그릇을 참 좋아했습니다. 오죽하면 신혼 때 자기 생일 선물로 그릇을 사달라고 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라면을 먹더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먹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릇도 그렇고 수저랑 수저 받침도 다 아내의 취향이 담긴 식기들이었습니다. 직원의 말에 아내가 웃으면서 제가 그릇을 참 좋아해요 라고 말했었거든요. 그걸 그 동창이 귀담아 듣고 있었나 봅니다. 동창이 보낸 그릇을 보고 아내가 동창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릇 잘 받았다고요. 동창에게서 온 답장을 아내가 보여줬는데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백화점이랑 가게랑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찾았는데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네. 별거 아니지만 사과를 담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해줘. 넓은 마음으로 용서해줘서 진심으로 고마워. 너는 예나 지금이나 참 멋진 아이야. 아이들 잘 키우면서 일하는 네가 참 존경스럽더라. 덕분에 나도 많이 배웠어. 여러모로 참 고마워. 동창의 말에 아내는 감동받은 눈치였습니다. 철없는 면이 있지만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닌 것 같다면서 말이죠. 그리곤 선물 받은 그릇을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옮겨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자니 제가 참 복에 겨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도 알고 있었지만 그 일로 또 한 번 느꼈습니다. 아내가 참 넓은 아량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잠시 잊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이토록 과분한 사람과 결혼했으면서 제가 참 어리석었었네요.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저희 가족은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했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시콜콜한 농담도 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찾아와도 저와 아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둘이서만 있어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가족보다 친구가 더 좋다는 아이들에게 아주 쿨하게 친구들과 놀으라고 하고 저는 아내랑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아서 돌아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뭐 재밌는 거 하나 하면서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아이들이 바르게 자란다고 하잖아요. 정말인 것 같습니다. 사춘기 겪던 아이들이 빠르게 제자리로 돌아오더라고요. 자식에게 부모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 혼 한 번 안 내고 손수 바른 어른의 모범을 보여주는 아내에게 또 반하게 되었고요. 아내가 참 애들 교육을 잘 시킨 덕에 청소년 둘이 있는 저희 집은 지금 참 화목합니다. 제 가까운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아내가 좋냐고요. 제가 그만큼 아내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째 연애할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고 참 고맙고 더 잘해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다시는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아내에게 충성하며 앞으로도 잘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내가 어디서 무시당하고 속상해하는 일 없도록 더 잘할 겁니다. 저희 가족 지금처럼 행복만 가득하기를 바라며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을 보시고 혹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하진 않으신지 되돌아보시면 좋겠네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이 시간을 소중한 사람과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